안녕하세요, 한청입니다. 자, 의학이론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의학이론이라는 과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시작을 할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의학이론을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암기량도 사실은 뭐 조금 되고요. 조금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암기량이 조금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에서 이제 나오는 형태, 시험에 나오는 형태도 어떤 사례라든가 뭐 계산 문제는 당연히 없겠고, 그런 것들이 줄을 이룬다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외웠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제 답을 작성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암기 과목이다라고 해도 사실은 틀린 거는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접근의 시작을 암기 과목이다라고 시작을 해버리면 정말 외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의학이론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학이론이야말로 이해 과목이다. 이해를 여러분들 한번 해 놓으시고 나면 초반에 이해와 함께 당연히 암기도 해야겠지만 용어 같은 것들은 어찌됐든 이해가 여러분들 수반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1차에 제가 OT 할 때도 했었나요? 우리가 자 서울시에 대한 과목을 공부를 한다고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뭐 서울시가 이렇게 있으면, 자, 만약에 문제가 마포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현재 강변북로에 한남대교 북단, 신사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죠. 한남대교 북단이 공사 중이다. 가장 빠르고 다른 경로는 이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우리 의학이론에 갖다 넣어 볼까요? 갖다 넣으면, 자, 마포에서 강남을 간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강변북로 한남대교 북단 부분은 우리 인체에서 말하는 부위가 되겠어요. 부위. 그쵸? 그리고 공사 중이라는 것은 현재의 어떤 증상이 되겠고, 그럼 가장 빠른 다른 경로는 뭐 치료죠, 치료.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서울시의 구조, 그 다음에 뭐 어떤 큰 도로, 작은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 라인,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내든 사실은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그 서울시의 구조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인체로 따지면 해부학이 되겠습니다. 해부학. 이 해부학을 해놓으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의학이론을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외울 거예요. 마포에서 강남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쭉 이렇게 외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거기서 만약에 어디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무수한 서울 속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 마포에서 강남만 있겠어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 공사한다라는 것도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 곱하기 이거는 더 무수히 많은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치료 방법을, 해결 방법을 우리가 일일이 외울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의학이론이 굉장히 너무 분량이 많다, 너무 외울 게 많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당연히 의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사분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됐든
당연히 외워야 될 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들은. 그렇죠? 그런 우리도 서울시에 대해서 어디가 뭐가 마포인지 어디가 강남인지 버스가 뭔지 지하철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강변북로가 뭔지 올림픽대로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연히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용어를 이제 다 알고 나서 서울시의 구조, 즉 해부학을 알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진단명, 뭐 부상명, 질병명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용어 자체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해부학하면서 알게 되는 기본 용어들을 뭉쳐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진단명, 부상명 이런 것들이. 이해되실까요? 그 자체가 고유명사다. 그래서 일일이 막 달달달 이거 뭐뭐뭐뭐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쓰는 표현, 용어들이 결국에는 기본 용어의 붙임입니다. 기본 용어의 붙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심장의 근육이 경색이 된 겁니다. 이해되실까? 그냥 이게 끝이에요. 물론 더 자세히 들어가면 심장의 근육에 왜 경색이 되겠어요? 왜 막히겠느냐? 심장의 근육에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장의 근육이 죽어버리는 질병, 상해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진단명인데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배웠던 해부학적인 용어의 합이 의학이론에서 쓰는 뭐 부상명, 진단명, 증상명, 뭐 치료 방법이 되겠어요. 수술명도 그렇고.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해부학이다. 해부학을 한번 해놓으시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암기 부분들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절대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달달달달 모든 것을 달달달달 적어놓고 외우겠다. 그런 방식보다는 기본적인 개구리, 우리가 항상 하는 개념구조 원리, 즉 해부학을 딱 깨치고 나면 굉장히 여러분들 쉽고 좀 재밌게 의학이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의학이론 강의는 모든 2차 강의가 사실은 그런 식이지만 의학이론 강의는 가장 먼저 해부학을 먼저 할 거예요. 해부학.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년 해왔던 기출 분석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왜 기출 분석표를 먼저 하지 않느냐? 우리가 기출 분석표를 왜 항상 해왔냐면 자, 보세요. 1차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사실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 분석표를 봐도 이것이 뭔 말인지 전혀 분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다 배워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기출 분석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2차로 와서는 사실은 이제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다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가장 초반에 사실은 기출 분석표 1차의 기출 분석 방식과 다르게 한 단계 더 조금 더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해서 몇 년도에 어떤 것이 출제가 됐고 그거 빈도수가 어떻게 돼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통계상 이것이 확률이 높다. 예를 들면 이러한 분석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기출 분석표입니다. 기출 분석표. 그래서 가장 먼저 이것을 한 다음에 이 기출 분석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강의를 할 때에 여기에 맞춰서 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장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해부학을 왜 뒀냐면 사실은 이제 이 기출 분석표를 하기 위해서는 기출 분석표를 딱 보면 그게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의학이론 용어들로 다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을 먼저 하고 나서
기출분석표를 봐야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다. 이 분석 내용이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해부학을 먼저 할 겁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모든 강의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한 강의가 끝나면, 물론 사정이 그렇게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한 강의가 끝나면 바로 복습을 하시고 다음 강의 듣고, 또 바로 복습하고 다음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1차 때부터 우리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에서, 우리 EDF 과정 안에서, 그리고 또 의학이론부터 저 자동차 보험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계속 자연스럽게 반복을 할 겁니다. 당연히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왜 제가 이것을 1차 때보다 더 강조를 하냐면, 결국에 2차 시험에서는 내 머릿속에서 모든 단어를 끄집어내서 써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에, 자, 강의를 쫙 들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을 때에 내가 이 강의를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다 외워버린다라는 느낌으로 들으세요. 생각으로. 그리고 나서 강의가 딱 끝나고 나서 그냥 빈 종이에다가, 저는 실제로 그랬었는데 저 공부할 때는 A4 용지에다가 그 강의의 내용을 그냥 내가 쭉 적어보는 겁니다. 생각나는 키워드들부터 시작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쭉 그냥 그림 그리듯이 쭉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초반에 기본 이론 할 때 복습하실 때요, 굳이 답안으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답안 형식 갖춰서 만드실 필요 없고요. 아,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는데 생각나는 키워드, 그리고 키워드 트리 같이 그려보시면서, 아, 이랬구나. 그림을 그렸다, 해부학 그림을 그렸다면, 아, 맞아, 이랬었지라고 보지 마시고, 강의 끝나자마자 덮고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강의를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럼 두 가지가 점검이 되실 거예요. 하나는 내가 강의를 집중해서 봤다 안 봤다, 점검이 되실 거고, 또 하나는 나의 현재 상태입니다. 이 지식에 대한 나의 현재 상태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어느 날은 강의를 듣고 하는데 거의 다 빈 종이에다가 적는 내 모습을 여러분들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좀 해보시면. 그러면 이 과정 있죠. 이 과정. 내 뇌가 뭔가를 배우고 그것을 내 스스로 흰 백지에다가 아웃풋을 하는 이 과정, 이 사고방식, 이 프로세스가 뇌가 익숙해진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여기에 익숙해져 있지 않잖아요. 우리 뇌가. 우리 뇌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1차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내가 달달달달 외우고 시험 문제에서 그 단어들이 나왔을 때 눈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아, 이거 맞다 틀리다만 구분해낼 수 있는 정도. 그렇죠.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사실은 다 우리가 보는 핸드폰, 뭐 TV, 모든 자료들이 다 이것을 보고 생각을 해내는 사고방식, 프로세스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뇌가. 근데 이것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것을 어떤 한 주제가 딱 던져졌을 때, 아, 오늘 무슨 상지, 팔을 배웠다. 팔의 뼈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팔의 뼈는 이렇게 딱 주제가 하나 뜨면 그냥 쫙쫙쫙쫙쫙쫙쫙 바로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이 프로세스가 뇌가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시는데 지켜주실 거. 매 강의 끝날 때마다 강의를 정지시키고, 강의 끊고 A4 용지, 빈 종이에다가, 저는 A4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렇죠? 한 파일에다가 파일 하나 얇은 거 사서 빈 A4 용지를 항상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면 써보고 생각나면 쓰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왜냐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만의 방법인 겁니다. 저만의 방법. 뭔가 처음부터 우리 뭐 시험 문제, 시험 공부하듯이 의, 기능, 효과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정말 새하얀 빈 종이가 있으면
빈 종이가 있으면 그냥 내가 아는 것들을 마음껏 좀 표현을 해본다, 펼쳐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부담 없이 하면 훨씬 더 조금은 공부라는 것이 다르게 좀 다가오고 내가 좀 더 적극적이고 재밌게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답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정해진 거 없습니다. 2차 답안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적인 답안이 있었다면 분명히 시험 끝나고 나서 모범 답안이 나오겠죠. 근데 2차는 모범 답안이라는 게 안 나오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범 답안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OT 때 말했던 채점할 때 키워드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묶는 형식,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완성이 돼야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 가서 실력 발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배운 만큼.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2차라는 것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니까 이런 느낌들을 좀 가져가시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해부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해부학. 자, 해부학 볼 건데 의학이론은 사실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는 상해, 하나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비중은 사실은 상해가 높습니다. 상해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가져가실 때, 만약에 우선순위를 가져가실 때에는 상해를 일단은 우선순위로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물론 요즘 점점 이제 비슷해지고 있긴 추세이긴 한데요. 사실은 현재 시장, 우리 손사 시장에서도 그렇고 보험 시장에서도 그렇고 실무에서 이슈되는 내용들도 상해 부분이 조금 더 훨씬 그 빈도수가 높습니다. 이슈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상해 부분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 그래서 상해가 많이 나오는구나. 일단 이런 느낌 가져가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해부학 중에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뭐냐? 바로 골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인체, 한마디로 인체의 형태, 골과 그 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럼 이 골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골입니다. 당연히 뼈죠, 뼈. 수많은 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또 하나,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는 부위,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위는 관절이라고 합니다. 관절. 이렇게 이 뼈와 이 뼈가 붙어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관절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것도 관절이고, 여기 손바닥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손의 뿌리, 수근부죠. 이 수근부에 보면 8개의 요만한 뼈들이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이거 움직여져요, 여기? 안 움직여지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관절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관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골이 연결된 부위가 다 관절이라고 합니다. 관절.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인체의 골격을 하고 있으니까 인체의 골격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몸 가운데입니다. 몸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체간골이라고 해요. 체간골, 체간 부위, 몸의 가운데 부위, 체간골, 체간부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팔, 상지, 상지골,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 하지, 골.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몸통에 있는 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체간골. 체간골부터 보면 가장 먼저 뭐가 있을까요? 머리뼈가 있겠죠. 바로 이제 두개골입니다. 두개골. 자, 그럼 두개골로부터 해서 인체 중심으로 뭐가 흘러져서 나와요?
척추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척추가 되겠죠. 척추. 자, 그럼 척추를 옆에서 한번 봐볼까요? 옆에서 척추는 우리 S자 커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S자 커브를 그리겠어요? 사실은 척추가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척추가 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런 다양한 동작들이 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충 역할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허리 아프신 분들, 현대인들의 어떤 이제 고질병이 됐죠. 보시면 MRI나 뭐 사진 촬영을 해보면 다 이 허리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리 부분이 일자로 되어 있죠. 일자로. 특히나 우리 이제 좌석에 앉을 때 이렇게 좌석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앉아요? 소파나 의자 뭐 이렇게 앉을 때, 영화 볼 때 이렇게 앉죠. 이렇게 기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허리 라인이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일자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완충 역할도 안 되고 움직이는데 유연성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지는 거죠. 허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S자 커브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면 목에서부터 이렇게 쑥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목경자를 써서 이 부분이 이제 경추입니다. 목에 있는 척추 부분이 경추예요. 경추. 자, 그리고 가슴에 있는 부분, 가슴 부분은 흉자를 써서 흉추라고 합니다. 흉추. 자, 그리고 허리도 사실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 있죠. 이것을 요추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꼬리뼈 부분인데 여기는 천추와 미추입니다. 천추와 미추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 자, 앞에서 보면 이 가운데 여러분들 만져보시면 여기 뼈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 가운데 부분에 뼈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에 있는 뼈다 해서 흉골이라고 해요. 흉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흉골에서 뭐가 지금 뻗어나가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갈비뼈가 뻗어나가죠. 이 갈비뼈가 어디로 붙어요? 뒤에 있는 척추, 흉추로 갖다 붙는 거죠. 흉추로. 자, 볼게요. 이 부분을 옆면으로 옮겨오면 이렇게 흉골이 있으면 갈비뼈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죠. 그렇죠? 갈비뼈들이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이 갈비뼈를 우리는 늑골이라고 합니다. 늑골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만져볼까요? 여기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뼈가 두 개가 있죠. 뼈가. 이것을 우리는 이제 쇄골이라고 합니다. 쇄골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몸 뒤에 보면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을 우리는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견갑골, 날개뼈라고 하죠. 날개뼈. 견갑골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몸통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용어만 더 쓰면 보세요. 자, 흉골 있죠? 흉골 있죠? 흉추 이 부분. 흉추. 자, 그리고 늑골 이 부분. 흉골, 흉추, 늑골. 이 세 개가 지금 어때요? 가슴 부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부위를. 그쵸? 그래서 이 둘러싸고 있는 이 공간, 이 세 개가 둘러싼 이 공간을 우리는 흉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게요. 흉곽은 일단 어떤 기능을 할까요?
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슴이. 그러면 당연히 안에 있는 장기를 보호하겠죠. 당연한 거죠. 이러한 느낌들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흉곽은 장기를 보호한다, 뭐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바로바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흉곽이 겉면을 뼈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안에 있는 폐, 심장 이런 것들, 그렇죠? 여기로 가면 더 장기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 이러한 느낌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되실까요?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자, 하나만 더 조금 심화해서 그 기능을 알아볼까요? 지금 보면 보세요. 척추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디스크 걸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디스크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기본 우리 1차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디스크 걸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그 디스크가 사실은 뭐냐? 이 척추가 보면 척추체가 있죠. 척추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우리 척추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완충 역할도 해주죠. 그 말은 즉슨 척추체, 척추골, 척추의 이 뼈와 뼈 사이에 말랑말랑한 완충 역할을 해주는 섬유질 체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섬유질 체들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추간판.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추간판, 추간판 뒤로, 등뼈 뒤로, 자, 뇌에서부터 신경이 쭉 내려와서 온몸으로 뻗지는 이 신경의 통로가 흐릅니다. 신경의 통로. 이것을 우리는 척수라고 하는데, 이 척수로 온몸의 신경이 다 갑니다. 열로 지나가요. 척수의 이제 신경의 고속도로예요,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디스크가 걸렸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뒤에서 꽝 박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 잡고 나가죠. 그게 왜 그러느냐? 자,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꽝 박아봐요. 그러면 목이 우두둑 하고 갑자기 꺾이죠. 갑자기.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목이 꺾이겠죠. 그러면 이 섬유질, 추간판이 어떻게 돼요? 이쪽이 눌리는 거예요. 급작스러운 외력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부분이 찢기는 겁니다. 찢겨요. 찢어져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뭐 수액들이 다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척수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척수는 뭔데? 척수가 뭔데요? 신경이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통로. 근데 그 통로를 침범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게 디스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스크 걸렸다가 이거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추간판이 탈출했다 해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그러면 이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사실은 뭐냐면 목 디스크 걸렸다, 허리 디스크 걸렸다 라고 해서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요. 뭐다? 신경병이거든요. 결국에는 신경 증상이에요. 우리 목에서는 신경이 팔로 뻗어나갑니다. 허리에서는 하지로 뻗어나가요. 즉 내가 목 디스크 걸리면 팔에 신경 이상, 감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상이 생기는 거고, 허리 디스크가 걸렸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다 하면 하지의 운동이나 감각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것이 이제 추간판 탈출증,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스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많이 들어보셨죠? 경추 디스크, 요추 디스크. 그런데 가슴 디스크, 흉추 디스크 들어보셨어요? 흉추 디스크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흉추 디스크는 왜 그럴까요? 이거를 보고 이제 예측을 해보세요. 자, 영상을 잘 생각이 안 나시겠으면 영상을 끊고서라도 한번 이걸 가만히 보고 예측을 해보세요. 가만히 보고. 이 느낌을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의학이론에서는. 특히 상의에서는 이 느낌, 제가 1차 때부터 강조하는 개구리, 개념, 구조, 원리, 이런 것이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게 이 느낌을 터득을 하는 게 중요해요. 느껴가는 것이 중요해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흉추는 흉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쵸? 자, 허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목 움직일 수 있어요. 가슴, 척추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운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흉곽으로 묶어져 있으니까. 그 말은 즉슨 운동성이 없어요. 근데 운동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안정성이 높다라는 표현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흉추는 이러한 어떤 갑작스러운 굴곡이 생기면서 들어오는 외력, 굴곡력 이런 것들에 부상당할 위험이 경추, 요추보다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느냐? 흉추의 안정성을 갖고 오는 기능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되시겠죠? 의학이론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흉곽은 뭐뭐뭐다. 흉곽의 기능은 장기보호, 흉추 안정성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쉬운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와 원리를 여러분들 하나씩 깨치시다 보면 나중에 가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혼자 독학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어려운 거는 그 내용이 어렵다기보단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내가 예를 들면은 따로 공부하지 않았어도 내가 평상시에 겪는 어떤 일들, 분야가 있을 거예요. 내 삶 속에 녹아든 분야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이해되실까요? 그럼 그런 것은 전혀 어렵지 않죠. 똑같은 거예요. 의학이론이 어렵다가 아니라 의학이론이 나한테 익숙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사고방식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힘들면 내일은 좀 더 쉬워지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체간골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간골까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체간골에 대한 것 받고 늘 그래 왔듯이 그날 배운 거, 그 강의 때 배운 거 그때 복습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뭐 배웠어요? 체간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인체의 골격은 골과 그것들이 연결되는 부위인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골은 또 체간부, 몸의 몸통 부위와 그 다음에 상지와 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걸 하나 안 해드렸네. 이 우리 척추 이렇게 그리셨죠? 그렇죠? 그리고 갈비 이렇게 그리셨을 거예요. 늑골을. 체간부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부위 하나가 더 있어요. 죄송합니다. 골반이 있죠. 골반. 골반 적어주세요. 그려주세요. 골반이 있죠. 골반 되시겠죠. 골반. 그래서 이 골반 부위는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면 보세요. 골반 부위는 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죠? 몸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하지로 뻗어나가는 모든 혈관, 신경들이 골반을 지나가죠. 심장에서 나와서. 그렇죠? 지나가죠. 그러면 골반에는 하지로 들어가는 모든 신경, 혈관의 시작점, 큰 동맥들이 다 골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골반 부위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골반부가 골절이 생겼다. 골반부가 다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동맥, 큰 혈관들이 하지로 뻗어나가는 큰 동맥이나 큰 혈관들이 같이 손상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어떨까요? 골반부가 다치면 골반 하지로 뻗어나가는 팔보다 하지로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얼마나 굵겠어요. 근데 그 동맥이 다쳐서 거기서 출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급속도로 빠른 출혈이,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신경이 다쳤다. 그런데 하지의 신경은 골반에 있는 굵은 신경에서부터 시작한다. 근데 골반에 있는 굵은 신경이 하나 다쳤다. 거기서 뻗어나가는 모든 하지 신경들이 마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의 부상은 굉장히 사망률, 그리고 이환, 후유증, 이환, 병이 새로 이제 옮기는 거, 발생하는 거, 나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어떤 후유증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이제 골반 부상의 특징입니다. 그럼 나중에 당연히 골반부 가서 정리를 할 건데,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느낌들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학으로는 해부학을 할 때부터. 그래서 해부학을 여러분들 조금 힘들지만 지금 딱 해놓으시면 머릿속에 내가 그냥 뼈를, 인체의 뼈, 그 다음에 혈관, 신경 이런 것들을 내가 다 그릴 수 있어요. 머릿속에 딱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배우는 내용들이 이거 배울 때마다 아,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발생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떠올려지실 거예요. 떠올려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글로 배우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 납니다. 완전히. 그리고 인체 부위에 어떠한 부상명, 어떠한 진단명을 갖다 놔도 내가 무조건 답은 쓸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무조건. 내가 인체에 지나다니는 모든 뼈와 신경, 혈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작은 거 가는 거는 말고 주요 혈관, 신경들, 뼈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상해 진단명 문제가 났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쳤다. 그러면 내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죠. 거기에 어떤 혈관이 지나가고 어떤 신경이 지나갔는데 그러면은 어떤 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니까 어떤 증상이 발생하겠다. 근데 이 신경은 뭐 예를 들면 골반이니까 굉장히 굵으니까 출혈율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응급이다. 굉장히 굵은 신경이니까 향후 예후가 굉장히 좋지 않다. 후유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럼 딱 진단명만 보면 내가 그 진단명을 처음 봐도 답은 쓸 수 있습니다. 답은. 이것이 그 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부학의 위력이라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초반부에 여러분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 내가 이거 해부학만 외우면 의학이론 진짜 앞으로 재밌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시고 하시면 훨씬 재밌게 이거 의학이론 아마도 네 과목 중에 가장 재밌는 과목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